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지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방공시설을 향한 공습도 시작된 가운데 이란 군함 17척이 격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란 역시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 닷새째인 오늘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인 민자대해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לפני מספר שעות צה"ל תקף והשמיד את מפקדת הגרעין החשאית מן זדאי. 이스라엘은 이란 과학자들이 핵무기용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곳이라며 이란군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과학자들의 이동을 추적해 비밀 지하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며 지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해 광범위한 공습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군도 개전 이후 이란의 군함 17척을 격침하고 2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이 희생된 걸로 파악된 이란 역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 내 미군 기지들에 대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2발이 중동 최대 미군 시설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다만 첫 번째 미사일은 카타르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됐고 두 번째는 기지를 타격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사우디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해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남아시아 섬나라인 스리랑카 영해 인근 해상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이 침몰해 140여 명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미국의 대이란 공습과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 스리랑카 정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 이란 공습에 미국은 핵심 전략 자산과 최첨단 무기를 쏟아부으며 AI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 파괴에 특화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투입된 뒤 이란의 지하 핵시설까지 파괴했다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경납고로 보이는 시설물 주변에 이란제 드론이 여러 대 배치돼 있습니다. 미군에 포착된 직후 정밀 타격됐습니다. 발사대에 올려져 있는 드론 역시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개전 48시간 안에 이란 정권의 안보 체계를 해체하고 위협 대상을 우선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엔 주력 자산이 총동원됐습니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이란군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기지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900kg이 넘는 폭탄을 싣고 미 본토로부터 날아와 투입됐습니다. 개전 이틀 뒤부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연이어 출격했습니다. 미 공군 핵심 전략 자산으로 정밀 관통탄인 벙커버스터를 수십 발 탑재할 수 있어 지하 시설 파괴 임무에 특화돼 있습니다. B-52가 작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일 핵무기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과 포드함이 주변 해역에서 이란을 에워쌌고 F-35 등 최정예 전투기도 이란군 사령부와 각종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주력 드론을 역설계해 만든 자폭 드론 루카스도 투입했습니다.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인공지능까지 동원됐습니다. 민간 기업 AI 모델을 이용해 방대한 양의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가며 공격 목표를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쟁 승패는 무기 재고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거라며 적들의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국이 이란 공습에 AI를 활용하면서 이번 전쟁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투입된 전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쟁마저 AI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인명살상에서까지 오직 효율적인 방법만을 고르는 AI의 판단이 과연 앞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단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개시부터 사망 확인까지 15시간 걸렸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 생포까지 9달이 걸렸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건 인공지능의 존재. AI가 처음으로 전쟁에 본격 동원된 겁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의 고담은 위성사진과 정찰, 통신 기록을 분석해 이란 군사시설과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엔스로픽의 AI 클로드는 공습 직전까지 수만 가지 시나리오 중 최적의 작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AI의 표적 추적 속도는 인간의 사고보다 훨씬 빠르다며 과거 며칠 또는 몇 주 걸린 일을 순식간에 하게 됐다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계가 심사숙고하고 인간은 승인만 하면서 인지적 외주화, 즉 생각을 기계에 의존하게 될 거란 경고도 전했습니다. AI의 판단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또 다른 논란입니다. 이번 공습 때는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이를 비롯해 1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AI가 이 학교도 표적으로 삼았는지 미군은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미네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쪽 민간인을 희생하더라도 여기를 공격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AI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AI의 전쟁 동원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작 전쟁에 쓰인 클로드 제작사 엔트로픽은 살상무기 개발에 자신들의 기술을 쓸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이번 공습을 근거로 중국의 AI 군사기술 자립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죠.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이덕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원유 수송이 막혀 있는데 이란이 그곳 오만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오만은 그동안 이란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이란과의 협상을 중지하던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차례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정유시설이 위치한 두쿠만과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핵심 항구인 살랄라항이 표적이 됐습니다. 특히 두쿠망의 경우 지난 일요일에 이어 2번째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이 에너지 저장과 수송을 방해하겠다는 목표 아래 호르무즈 해협 안과 밖의 국가들을 연쇄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과 함께 오만에서도 이란의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는 것 아닌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수도 무스카트 앞바다에는 24시간 군함이 떠서 경계 중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만에 머물고 있는 직원과 가족들의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또 영국과 독일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전세기를 띄워 오만에 발이 묶여있는 자국민들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덕영 특파원 뒤쪽으로도 멈춰서 있는 듯한 선박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대응도 더 강경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란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10척 이상을 불태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협이 이란 해군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며 여전히 이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잠수함을 포함해 이란 선박 17척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수송이 급감하고 유가도 크게 출렁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직접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에 보험과 금융보장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됐다는 소식이 이란 반정부 언론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차남이 아버지만큼 강경한 성향의 인물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전쟁까지 일으켰지만 다시 강경한 인물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이란 차기 지도자도 제거 대상이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56살 모즈타바 하메네이.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그동안 마쿠 실력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성직자이지만 안보나 군사기구 운영에 정통하고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란 반정부 언론은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란 신정 정치를 옹호하는 초강경파 인물로 분류됩니다. 2009년 녹색운동과 2022년 히잡 반대 시위 등 여러 차례의 반체제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데 실질적 배후로 알려졌고 그런 강경함으로 혁명수비대에 강고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지난 주말 공습으로 아버지 하메네이는 물론 부인과 아들, 어머니를 잃어 향후 강경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꼽아왔습니다. The worst case would be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정권 교체는 이미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강경한 인물이 집권하면 이란은 북한처럼 본격적인 핵 개발에 전념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더더욱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렵게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차기 지도자도 제거 대상이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를 뽑는 장소인 전문가회의 청사를 폭격했지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선출회의는 화상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후부터 공습 명분에 대해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 같았기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국무장관조차 트럼프의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신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짧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선제 공격설을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They were going to attack. If we didn't do i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미국이 개전 직후부터 내세운 명분으로 임박한 이란 공격에 맞서 미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공습이 정당했고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 같았다고만 했습니다. 뚜렷한 근거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반복하는 사이 정작 최측근으로부터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치려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We knew that there was going to be an Israeli action. We knew that that would precipitate an attack against American forces. 공격받은 이란이 반격에 나설 경우 사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는 발언입니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한 셈입니다. 미 정보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최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란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구체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린 보고 역시 비슷한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긴 했지만 먼저 공격하려 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이란의 선제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미국이 전쟁을 끝낼 것인지에 대한 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끈질기게 설득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끌려간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11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부터 공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הנסיעה הזאת אנחנו נדון בשורה של נושאים מאז האזור, אבל כמובן בראש ובראשונה במשא ומתן עם איראן. 두 정상은 3시간 동안 구체적인 공습 시점과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2월 트럼프와의 말어라고 회의에서도 이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구상을 밝히고 빠른 작전 개시를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던 이란 공습 닷새 전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네타냐후는 공습 닷새 전인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의 회의 일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를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CIA에게 하메네이 등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고 나흘 뒤 군사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정도 뒤 이란 지도부 회의에 맞춰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 시점을 3월 말에서 4월 초로 잡았는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이란을 기습 타격하기로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끌려간 전쟁이란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f anything, I might have forced Israel's hand. 이스라엘 정부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공습을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마가의 균열 조짐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역겹고 사악한 전쟁이고 이번에 희생된 미군도 미국을 위해 숨진 게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마가도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부 마가 진영의 반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부 전쟁에 대한 불개입이 미국 이익에 맞다는 이른바 신고립주의가 마가의 핵심인데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렸다는 겁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역겹고 사악한 전쟁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엔 폭스뉴스 유명 앵커 출신인 맥인 켈리가 작전 중 숨진 미군들은 미국을 위해 희생된 게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No one should have to die for a foreign country. I don't think those 4 service members died for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y died for Iran or for Israel. 한마디로 이란 정권을 타도하려는 네타냐후의 설득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쓴소리로 자신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전쟁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 출신 스티브 배넌도 팟캐스트에 나와 전쟁에 의문을 제기했고 함께 출연한 우파 인사는 전부 마음에 안 들고 전쟁은 혼돈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m not happy about the whole thing. I don't think this was in America's interest. It's going to uncork a significant can of worms and chaos and destruction.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 미디어 운영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비판한 터커 칼슨과 맥인 켈리를 겨냥해 두 사람은 마가도 아니라고 했고 마가는 곧 트럼프 자신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나아가 칼슨이 무슨 말을 하건 자신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켈리에겐 역사책을 더 공부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강성 트럼프 진영에선 반발 세력이 아직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당장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여당 표심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이탈한다면 중간 선거에서 거대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놓고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동맹국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위한 군사기지 이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스페인을 향해서는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해당 기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Que se debe estar contra una guerra iniciada sin autorización del Congreso de Estados Unidos
del Consejo de Seguridad de Naciones Unidas.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백악관을 찾은 독일 총리 면전에서 독일을 띄워주는 듯하다 금세 돌변했습니다. 스페인을 콕 집어 끔찍하다면서 교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cut off all trade with Spain.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Spain. 군사기지 사용을 막은 데 대해서는 주권 침해성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We could use their base if we want. We could just fly in and use it. Nobody's going to tell us not to use it. 앞서 기지 이용 요구를 거부했던 영국도 다시 때렸습니다. UK has been very, very uncooperative with that stupid island that they ruin relationships. It's a shame. 스페인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걸고 러시안 룰렛을 해선 안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교역 중단 카드를 내비친 미국을 겨냥해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법, 무역 합의 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 때리기에 골몰하는 사이 균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캐나다는 국제 질서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장을 바꿨고 프랑스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범 동맹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독일은 스페인이 유럽연합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교역 중단을 위협하는 미국과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박솔피입니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을 선출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으론 혁명수비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도 결국 혁명수비대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란 사회에서 혁명수비대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견고한 방공망을 뚫고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정밀 타격하는 드론과 미사일들. 세계 최강 전력의 미군에 맞서 집요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부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가 기존의 정규군을 견제하기 위해 직속으로 만든 별도의 군사 조직입니다. 최고 권력의 수호를 위해 집중 육성하면서 지금은 6회 공군을 모두 갖춘 20만 병력의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란 군사력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체계를 독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는 등 전력과 영향력은 오히려 정규군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혁명수비대의 예비군 조직인 민병대 바시즈는 60만 명 규모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시민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은 군사 부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부 출신들이 정계와 행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건설과 석유 등 주요 경제 분야를 장악해 사실상 재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이란 GDP의 최대 4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며 막강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최대 3만여 명의 시위대 학살을 주도하는 등 이란 권력층 내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런 혁명수비대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사실상 낙점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전보다 더욱 강경한 세력이 이란 정부를 주도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mebody that's there, that's currently popular, if there's such a person. But we have people like that. We have people that were more moderate.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거란 점에서 이란 권력을 교체해 친미 정권을 세우려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우리 국내에 머무는 이란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독재 종식을 바라는 기대와 전쟁은 안 된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도윤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에 6년째 살고 있는 이란인 시화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전쟁 이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란에 있는 친구들 소식도 SNS에서 뚝 끊겼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태원에 와서 여러 가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카드 찾고 있거든요. 모든 걸 해봐도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키아나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친구를 통해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겨우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독재 종식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모델도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재자가 사라져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37년간 권좌를 지켜온 하메네이 정권은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강경 통치를 이어갔고 최근에는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해 최소 민간인 3천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건 범죄다. 전쟁은 정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This is a war. This is a real bombs. This is tons of bombs that destroying everywhere in Iran.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이웃 나라들에서 온 중동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ore intense bombing in the south of Lebanon. So I have friends from that area particularly. So I'm more worried for them. 이슬람 사원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중동 상황의 여파로 우리 증시가 연 이틀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인 12% 폭락하면서 단 이틀 만에 1,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지만 우리가 유독 하락폭이 컸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12.06% 폭락하며 코스피는 5,09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때를 넘는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1,150포인트가 빠지면서 지수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스닥도 역대 최대인 14% 폭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사이드카에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공포심이 극대화되면서 투매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6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주식을 팔던 외국인들이 2천억 원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물이 쏟아지며 기관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너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주변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바로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금리도 높아질 것이고요. 가뜩이나 취약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아시아 국가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지만 우리 시장 하락폭이 유독 컸습니다.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다 유가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이 유난히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불과 1% 하락에 그쳤고 이스라엘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밤사이 역외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1,500원을 넘기도 했던 환율은 1,47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게 폭락한 만큼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고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섣불리 매수 매도에 나서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섰는데요. 보통 국제유가 반영은 2, 3주가 걸리는데도 바로 폭등세가 나타나자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입구 가격 안내판을 보니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79원, 2,000원에 육박합니다. 경유도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근의 다른 주유소, 상대적으로 싼 1,700원대 가격이 내걸리자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42.55원, 하루 만에 리터당 54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강남과 강서, 영등포 등 곳곳 지역에서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가격이 등장했고 중구의 한 주유소는 2,900원에 가까운 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유는 더 큰 폭으로 하루 만에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서울 지역 평균이 1,804.5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만에 휘발유는 54원, 경유는 94원 값이 훌쩍 뛰었습니다.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은 2주나 3주 뒤 따라 오릅니다. 재고 물량을 소진하고 새 기름이 유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자 시차 없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한 겁니다.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수요가 급증하며 재고 소진 기간이 단축되고 있고 조기 물량 확보 움직임, 또 소비자들도 조기 주유하는 등 정부는 정유업체나 주유소 업계가 지나치게 값을 올리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것 아닌지 시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기업들의 원유 구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23년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어야 내놓을 텐데 검찰이 자꾸 뭔가 내놓으라 한다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차라리 줬다고 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23년 초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만 해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하지만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어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구치소로 접견을 온 지인들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3월엔 검찰이 계속 무언가 내놓으라 한다고 운을 떼더니 차라리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같은 달 면회를 온 또 다른 지인에겐 검찰이 불러서 협박할 수 있으니 각오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외 도피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배상윤 KH 회장과 검사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이 싸다 사실대로라는 말을 공범 관계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녹취는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수사와 기소로 사건을 조작하는 건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던 박상용 검사는 이미 2023년 1월 말부터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돈을 준 게 없다고 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의 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한국전쟁 참전 필리핀 용사들과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 소송을 대리했던 필리핀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른바 한국인 마약왕을 국내로 불러 조사하겠다며 직접 필리핀 대통령에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6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용사들을 기린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일구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아흔을 넘긴 노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인 병사로 참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1992년 인권 변호사 시절 맺었던 인연도 30여 년 만에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다 한쪽 팔을 잃고 강제 출국당한 필리핀 노동자 갈락 씨. 이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산재 보상금 수송을 도왔던 사연이 등장했는데 34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워하신다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필리핀 현지 동포들을 만나서는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박광렬과 10년 전 필리핀 경찰들에게 살해된 고 지익주 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박광렬에 대해서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펠레그림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지 씨 살해범 중 잡히지 않은 한 명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심이 오늘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효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일부가 첫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 범위의 중간값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먼저 항소 이유 설명에 나선 내란 특검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경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던 것이 내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월 1심 선고 약 6주 만에 열렸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항소심 기간 3개월에 거의 절반이 지난 상태라 남은 한 달 반 안에 결론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 쟁점은 정리한 만큼 증인 신청도 한 번에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과정도 중계될 예정인데 지지자로 붐볐던 1심 재판 때와 달리 오늘 법정에 기자와 법원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구 경북 통합에 나선 국민의힘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른바 당내 쇄신파 모임은 전륜하지 않는 당 지도부 설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문제를 겨냥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과 당원 수백 명이 행정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틀 연속 모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법 통과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여전히 충남대전 통합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혼란으로 대구 경북 통합이 불발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선거 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것도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 투톱을 잇따라 만난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바뀌지 않는 지도부에 더 이상 전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열음을 계속 낼 수 없다는 현실론에 지도부 설득을 포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접점이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저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도보투쟁을 놓고도 윤 어게인 파티로 전락했다. 당 민주주의 붕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란 비판이 터져나오며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윤어게인 깃발에 송족이 들고 다니는데 거기 왜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원내 지도부마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로 메시지가 희석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전략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처리되는데 항의하는 뜻으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아파트 8층 높이의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60톤 넘는 중장비가 출근길 사거리를 덮쳤고 여기에 부딪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변희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끝나가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우뚝 서 있던 중장비가 기울어지며 달리던 차량 앞 도로를 덮칩니다. 사거리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여러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중장비는 집안을 뚫는 천공기로 아파트 8층 높이에 무게는 60톤이 넘었습니다. 지진 나고 소리 나고 밑에서 옆에도 진짜 폭발하는 소리? 그래서 펑 이렇게 났어요. 바로 앞에서 무너진 천공기와 부딪힌 택시엔 60대 기사와 40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어 둘 다 죽었어요. 바보짓 쇳덩어리로 가지고. 그래 브레이크를 잡은 것에 본네트를 쳤어요. 이 사고로 쓰러진 천공기에서 40대 남성 기사가 갇혀있다 구조되는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이곳 만촌 내거리는 대구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출근길 23m 66톤짜리 천공기가 중심을 잃고 택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하철역 연결 통로와 출입구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천공기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치마 방지 철판을 미리 까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경찰과 노동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한 농촌 지역 마을버스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앉아달라는 말에 기분 나쁘다며 폭행을 저지른 건데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 남성은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로당 앞에 멈춰선 마을버스에 머리가 허연 남성이 올라탑니다. 좌석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와 현금통을 발로 찹니다. 이후 발길질이 심해지더니 기사의 얼굴과 몸을 향해서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버스 기사는 운전석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인근 마을 주민이 가해자를 말릴 때까지 10분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손님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노인처럼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63세로 마을에 사는 남성이었는데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 기사가 좌석에 앉아달라고 하자 홧김에 때렸던 겁니다. 평소에는 책 있고 그래요. 근데 술만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헷가닥하. 무서워요. 무서워. 긴급 체포된 남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폭행당한 버스 기사가 전치 2주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버스도 정차 중인 상태였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공공운수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에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범죄 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바로 간다 서해팀 조건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이면 10대 수백 명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모이는데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깜짝 놀라 가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바닥에 머리 부딪혔어. 공원에서 놀다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장난이 완전히 엄청 생겼었는데 제가 어떤 데가 잠시 뒤 또 사고입니다. MBC 기자인데요. 네네. 여기 좀 위험하다 해서 와봤어요. 이거 사고 나잖아. 아유. 어디요? 아이고. 에이. 마포대교 남단 아래 이곳. 픽시 자전거의 성지로 불립니다.
200대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픽시는 페달과 뒷바퀴가 기어로 고정돼 있습니다. 묘기를 부르기가 쉬워 청소년들에게 더 인기입니다.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픽시 자전거도 많습니다. 멋을 없앤 것 같아요. 가볍고 완전 고추장스럽다고. 멀리서도 이곳을 찾습니다. 주말마다 모인다고 합니다. 학생 어디서 왔는데요? 저희 수원이고 회사 같은 데를 보는데 핫플레이스라고 나와가지고. 나이도 제각각입니다. 학생은 몇 살이야? 저 이제 5학년이요. 저기는 6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요. 재주를 뽐내듯 자전거 타는 학생들 모습을 보고 있자니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고 남도 위협하는데 왜 탈까요? 멈출 수 없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앞에 딱 사람 있으면 좀 멈추긴 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받든가 피하던가 이게. 시민들에게는 달리는 흉기입니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특히 웬만하면 안 걷고 이쪽 잔디밭 쪽.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엄청 정신이 없네. 경찰도 계속 오고. 저희 이게 매주 이래요. 적발해도 개도 말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브레이크 없잖아. 경찰 눈을 속이려 위장 브레이크를 단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픽시 자전거 손잡이 아래에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바퀴를 돌리고요. 이 장치를 당겨보면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게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시속 10km로 달릴 때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브레이크 있는 자전거의 5.5배에 달합니다. 작년 7월 서울 관악구에선 이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10대가 숨졌습니다. 위험성이 커지자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도 작년 8월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브레이크 떼고 보면 엄마한테 걸리면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법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모들 관심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바로 간다 조건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신상 공개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저녁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입니다. 계산하려는 남성을 뒤따라 나온 여성.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2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옷매무새를 만져준 남성은 두 번째 사망 피해자가 됐습니다. 살갑게 대하던 상대를 범행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개 문항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사이코패스는 통상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이지만 범행 실행은 계획적이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나들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그게 어떤 욕구 충족이 된다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김 씨는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내용은 달랐습니다. 약물 위험성을 챗GPT에 물어보고 약물량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범행 정황도 2차례 더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심리를 읽어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법관 제청에 대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까지 알려지면서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다시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 개국 중 19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인사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며 사퇴 압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결정 관련해 어제 이후 청와대와 조율에 진전이 있으셨을까요? 여권 강경파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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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서영교 등 범여권 의원 10여 명은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불법개엄 당시 내란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최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준비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 법원 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틸 경우 여당에선 법원 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 등 2차 사법개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제품은 주먹만한데 여러 겹으로 포장돼 커다란 상자에 담겨오는 일이 적지 않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 상자를 열어 제품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안에 든 건 손바닥 크기의 세제와 수세미, 샤워 타올 3개가 전부. 절반 이상이 텅 비었습니다. 공간이 정말 많이 비어요. 이렇게 제가 시킨 꾸러미를 한 5번 정도는 그대로 이 상자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서울환경연합이 한 달여 동안 시민 제보를 받은 결과 29건의 과대 포장이 접수됐고 쿠팡 제품이 26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함께 주문한 제품들이 각각 개별 상자로 배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90%는 빈 공간이고 10% 정도의 제 물건이 와 있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죄책감을 함께 구매하는 그런 기분이. 4년 전 정부는 택배 포장 시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계도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포장 규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연매출 500억 이상 기업이 포장 규제를 1차 위반하면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유통업체들의 과대 포장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선이 생긴 것이죠. 다만 규제 제외 대상도 세부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등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나 택배 포장재 재사용, 2개 이상 제품 합포장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완충제를 종이로 쓰거나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쓰면 빈 공간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규제 제외 대상이 많아진 만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체코와 WBC 1차전을 갖는 야구 대표팀이 도쿄돔 적응 훈련을 갖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선수들은 17년 만에 8강 진출을 위한 결연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전지 도쿄돔에서 가진 대회전 마지막 훈련. 더닝이 가져온 미식 축구공 하나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김도영, 구자욱 등 미식 축구에 익숙치 않은 선수들의 어설픈 모습에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경직되고 좀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고 선수들한테 말해주고 싶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그런 분위기를 깨고. 훈련은 달라진 도쿄돔 적응에 집중됐습니다. 내야에선 이번 대회를 앞두고 교체된 새 인조잔디를 체험했고, 외야에선 도쿄돔 지붕을 의식하며 뜬공을 잡는 훈련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운드가 쭉 와서 뭐 잡기는 쉬운 것 같고 바운드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해야 돼요. 앞선 3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한 만큼 선수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어디 하나 부러져도 해야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첫 경기 상대는 최약체로 평가받는 체코. 선발 투수로 소영준을 예고한 대표팀은 투수진 소모를 최소화하고 일방적인 승리로 끝낼 생각입니다. 1200만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서 그에 맞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팀은 체코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7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일본의 오타니도 자신감 넘치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소속팀 동료인 김혜성과의 맞대결에 대해선 특별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C조에서 유일하게 첫 경기를 모레 치르는 일본도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대회 최고 스타 오타니는 두 차례 평가전에서 5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계획대로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7일 성사될 다저스 동료 김혜성과의 맞대결에 각별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キム・ヘソン選手に本当に素晴らしい人としても、いつも楽しく過ごしてますし、本当にいい試合ができればお互いにとっていい期間になるのかなと思ってます。 우리와 8강 진출을 다툴 걸로 보이는 대만도 마지막 훈련을 갖고 내일 호주와의 개막전 상대로 오른손 강속구 투수 쉬러 씨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나흘 뒤 우리와의 경기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맞대결했던 일본 니호넴 투수 구린 루이 양이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대표팀의 저마이 존스는 대만의 페어차일드 등 마이너리그에서 함께 뛰던 선수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승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ere's a lot of guys over there that are good baseball players, but at the end of the day, we're trying to go to Miami and win some games. 한편 우리의 첫 상대 체코는 한국전 선발로 일본 리그 2군에서 뛰었던 파디삭을 낙점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WBC 우승 후보들의 전력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림팀으로 나선 미국과 올스타급 선수단을 구축한 도미니카가 빅리그 팀을 상대로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소문대로였습니다. 1회 초 주장 저지의 2타점 적시타를 시작으로 5회엔 팀의 간판 하퍼가 날카로운 안타로 2점을 더 불러들였습니다. 6회에도 떠오르는 스타 앤서니가 투런포를 터뜨리는 등 미국은 타선을 가리지 않고 가공할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There's no respite in this lineup. I mean, they keep coming at you. Lefties, righties, switches, whatever they need. 자신의 루틴대로 미식 축구공으로 어깨를 풀고 마운드에 오른 선발 스킨스 역시 최고 구속 160km의 강속구로 3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아내며 평소 실력을 그대로 선보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호화 타선은 홈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4대4로 맞선 4회, 소토가 비거리 131m의 초대형 홈런을 쏘아 올리며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 마차도와 카미네로가 연속타자 홈런으로 홈 관중을 열광시키며 강력한 우승 후보의 저력을 뽐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우승 후보 베네수엘라는 지난해까지 한화에서 뛰었던 휴스턴의 와이스에 철저히 막혔습니다. 와이스는 2023년 내셔널리그 MVP 아쿠냐 주니어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등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으며 2경기 연속 무실점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2달 만에 짝을 맞춘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조가 전용 오픈 1회전에서 기권승을 거두고 2연패를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은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생명들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 무렵에는 실제 대기에서도 계절이 바뀌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겨울철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대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며 주기적으로 맑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온도 오르며 계절은 점차 봄으로 향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러한 기압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쪽에서부터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차가운 북풍과 남서풍이 만나면서 강수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가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